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 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외신의 반응이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외신은 한국에 대한, 특히 이제 평창에 대한 기사가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수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올림픽을 떠나서 이제 평창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제 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지만 우리나라 하면 서울 및 뭐 몇 개의 대도시만 사실 이제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곳에 어떤 평창이라는 어떤 새로운 도시가, 어떤 도시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어떤 무대이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주로 이제 평창 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그 키워드가 접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조차 그동안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네.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외부와 이제 고립이 돼서 오랫동안 이제 감자 농사나 뭐 어떤 낙농업 같은 어떤 이런 1차 산업에 주요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북한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외신 내용을 보면. 근데 그 중에 싱가포르 이제 유력지죠. 이제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이제 지역 주민을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 네. 보면 워낙 그 지역 자체가 그동안에 그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2011년에 이제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을 때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고 완전히 뭐 어떤 경사가 일어난 어떤 분위기였다. 뭐 이런 또 현지 지역 이제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도 이제 실렸는데요. 거기 보면 여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은 안 됐고 북한과 가까운 것은 어떤 사실이지만 네. 뭐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좀 세계 쪽에 알리고 싶다라는 어떤 도지사의 어떤 포부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국에 잘 알려져 있지 우리나라에도 잘 알리지 않았던 마을이었지만 뭐 우리나라에는 16년부터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근데 영어로 스펠링을 썼는데 중간에 소문자로 써야 될 평창의 CH의 C가 대문자로 쓰여진다고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좀 평창이라는 것을 좀 영문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어떤 공식 영문 홈페이지를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수 있는데요. 그 네. 평창 스펠링이 PYEONGCHANG입니다. 네. 근데 거기 공식 명칭을 보면 C만 이제 그 중간에 C만 대문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특정 이름, 특히 지역에서 중간에 한 글자만 대문자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사실 거의 드물지 못해 거의 없는 경우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된 이유 자체는 사실 2000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다. C자만 대문자로. 그 이유가 바로 평양과 어떤 약간 헷갈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 스펠링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는 평창, 평양 굉장히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2014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평창에 유치를 하고 어떤 그 지역에서 유엔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실제로 그때 한 케냐 사람이 평창과 평양이 헷갈려서 평창에서 열리는 유엔 회의에 간다는 것을 실수로 평양에 간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좀 평창의 C가 대문자라는 이런 것도 좀 외신에서는 현재 좀 관심 있게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의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위 때문에 좀 외신도 뭐 전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내용은 사실 많이 알려졌죠. 이미 굉장히 평창이 현재 추워서 경기가 특히 내일 개막식이 잘 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게 아마 1994년 이후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4년은 노르웨이 릴리암메르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최하 그 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20도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FP 통신은 이제 현재 이제 평창 그 선수촌에 입촌한 캐나다 선수 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매우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정말 뼛속까지 춥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AFP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팀
그 심장이나 당뇨병이 있는 어떤 선수나 스태프는 개막식이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전달을 했다 하고요. 네. 일부 뉴질랜드 선수들도 추위 때문에 개막식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BBC에 따르면 일부 미국 대표들은 이제 자체 발열된 등 특수 외투를 미국 대표들이 좀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국기를 들고선 입장할 때 이제 오는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수가 어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기수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력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하 20도 이하가 되면 눈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표면이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 턴을 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그 턴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결국은 앞으로 경기 종목이라 내일 어떤 개막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경기 전체에서도 날씨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CNN 뉴스를 보니까 CNN에서는 올림픽 관광객이 미국 올림픽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 보도를 좀 보면요. 한 280만 명 정도가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 거라는 좀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택시를 운전히 탔는데 택시기사님 말씀도, 최근에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광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현재 이제 CNN의 보도인데요. 그 이유는 부족한 어떤 평창에 부족한 호텔 그리고 서울과 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북한과의 현재 이제 진행된 긴장 관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CNN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CNN에서는 2월달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 표가 전년 대비 24%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 분석은 올림픽 같은 큰 행사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리어 미국보다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어떤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의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찾는 검색량이 급증을 했다. 특히 어떤 필리핀 쪽에서는 전년 대비 한 550% 정도 늘었다라는 좀 이런 그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올림픽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 한시적 허용 때문에 어떤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물론 뭐 스포츠 경기도 경기지만 우리나라의 또 산업이나 여러 가지도 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어쩌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가 IT 쪽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특정 기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전 시장들을 많이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초고속 통신이라든지 가상현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선보이고 있는 과정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 보면 이제 중국의 IT 기업이죠. 알리바바도 이곳에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전자 티켓팅, 비디오 서비스 이렇게 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올해 어떤 자사의 기술력을 쇼케이스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다음번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입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인데 그곳에 어떻게 보면 메인 스폰서가 또 알리바바이기 때문에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다음 올림픽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IT 서비스들을 어떤 시험해보는 어떤 그런 테스트베드로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어떤 프랑스의 아토스라는 이제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어떤 자사의 어떤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어떤 최첨단 IT 서비스를 시험하는 시험대로서 평창 올림픽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평창 올림픽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도 재미있게 응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목요일 4부에는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코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어로 그런 게 있죠. It's economy, stupid. 뭐 정치가 어쨌건 군사가 어쨌건 경제 틀어지면 뭐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역전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미국 경제 감안해 볼 때 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긴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미 근데 금리 시장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네, 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우리 이제 국고채 10년물 금리 비교를 해보면 네. 뭐 지난 6일 기준입니다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02%. 그리고 우리 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749%. 네.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우리보다 0.053%포인트가 현재 낮습니다. 예. 국고채, 높죠. 높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고채 금리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예.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대단히 지금 가파른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고채까지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금리 역전이 된 게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예.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제 높았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은이 작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네. 이게 해소가 됐는데 2월 들어서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은 다음 달에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사전적인 지표로서 봐야 될 텐데 예.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제 미국의 공개시장 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네. 그때 금리가 올릴 게 거의 뭐 100% 확실시 된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설명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10년물, 예. 10년물 국고채 수익률, 우리 박병률 기자가 다른 거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중장기 채권 가격이, 금리 가격이 결국은 이게 선행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라서 얼마나 금리를 올려놓고 시장에 있는 자금, 유동성을 빼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3%에 육박한다는 말은 향후 미국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채 기준물로 10년물로 많이 보죠. 그죠? 예, 3년, 5년물은 짧고, 2, 30년물은 또 너무 이제 장기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년물로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하고 미국 기준금리라는 거는 이제 미국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네. 미 연방준비은행 금리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데 한국이 조금은 높은 상태죠, 미국보다. 네, 우리 기준금리가 1.5%죠. 예, 죄송합니다. 예, 1.50%고요. 예. 미국은 1.25에서 1.5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 상한선으로 보면 맞는데 예. 또 하한선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렇네요. 예, 조금 높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음 달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예. 뭐 사실상 역전이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 0.25%포인트 올린다면 예. 미국은 이제 1.5에서 1.75 예. %가 되니까 우리 기준금리 1.5보다는 최소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성질이 급해서요. 만약에 이제 제롬 파웰 새 연준 의장이 올해 한 3번 정도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취임하면은 아마 4번 정도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4번 올리면 한 번에 올릴 때마다 0.2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1% 그렇죠. 포인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방금 말씀 주신 대로 1.25에서 1.5%의 금리 수준이 2.25에서 2.5%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금리보다 무려 1%포인트나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도 아마 뭐 한 2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0.5%포인트가 그러네요. 높으네요. 예. 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가장 뭐 시장에서는 다 뭐 올릴 걸 확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올리느냐. 몇 번 올리느냐. 네, 그런 건데 네. 지금 월스트리트의 전망도 1월에 비해서 2월에 훨씬 더 우호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1월에는 2회 올리겠다. 아마 한 2번 정도 올리겠다라고 예측했던 해외 투자은행들이 4곳이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2월 조사에서는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3회 또는 4회 올리겠다는 것은 1월에 비해서 2월이 지금 훨씬 늘어나는데 네. 미국 백악관은 한 3차례 정도 올릴 거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월가에서는 최소한 4차례는 올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게 실행이 돼버리면 일단 연말 가면 생각보다 이 금리 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금리 차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할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돈은 금리가 큰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 네. 투자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도 많을 거고 좀 안정적일 테고. 예. 근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높게 되면 국내에 들어왔던 돈이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미국 돈이 네. 많이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 예. 이렇게 되면 당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주가죠. 네. 최근에 우리 주가가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돈들이 상당히 되돌아간 거 아니냐. 예. 그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이제 환율의 부분은 이제 환율이 좀 오르게 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되면서. 예.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역시 경제에는 별로 이제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지난번에 걱정했던 게 한 1,05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1,09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는 또 곤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시장 평균 환율이 1,093원에서 맞춰진 걸로 제 지금 스마트폰에 나오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밖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꾸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값이 비싸져서 1,060원대로 가던 게 1,093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외국인 주주율이 한 52% 되고요. 그렇죠. 미국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자금에. 우리 시장에. 2017년만 기준으로 보니까 예. 미국인의 한국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이 265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보유 금액 전체의 41.7%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의 40% 정도가 미국인 돈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08년을 보니까 64조 원이 들어왔고 예. 37.8%였으니까 예. 이제 금액으로는 2008년 10년 전에 비해서 미국 돈이 4배 정도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비중으로도 지금 4%포인트 가량 더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2009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예. 우리 주식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1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 주식 시장이 아주 화랑했는데 네. 결국 그게 이러한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들 그중에서도 미국 자금이 큰 영향을 끼치다 볼 수 있고요. 예. 그 돈이 나가니까 당연히 주식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게 1억 달러가 1,000억 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억 달러가 1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앞에서 265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달러로 환산을 하면 한 몇백억 달러가 되네요. 그죠?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까? 저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예. 달러로 환산하니까. 그러니까는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면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 규모가 3,980억 달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단기성 투자 자금이다 그러면은 일시에 50% 정도가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이만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 이러면 네. 예, 주식시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제가 오늘은 확인 안 해봤는데 아까 장중에 보니까 230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예. 작년에 한때 28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벌써 50만 원이 빠졌는데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던 네. 하는인데 미국 금리 인상을 놓고 역시 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융통화위원회나 한국은행은. 네, 오늘 한은의 허진호 부총재보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금리 인상의 예. 중요한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만 보고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성장과 물가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여건, 국내의 여건 변화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네, 얘기를 했는데 쉽게 풀어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올리진 않는다. 무슨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다. 뭘 본다는 거예요? 눌러서 표현한 건데. 아니 박병일 기자님. 네. 제가 좀 여쭤볼게요.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가 되겠죠. 네. 오늘 고영건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승가 얘기를 했는데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이 가계부채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9조 원 가량 오르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는 가계부채 부담이 오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돈을 빌렸던 분들 이분들이 상환을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 리스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대로 빚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빨리 소비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어쨌든 빨리 활황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소비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여유가 없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돈을 걷어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자금을 걷어들였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어쨌든 좀 더 풀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재정도 추경을 하고 계속 우리는 완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돈을 걷어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게 정부 얘기고요. 이걸 지금 다 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려서 우리는 금리 올리는 걸 제한적으로밖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나가면 괜찮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건데 그러면 과연 한은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자신 있게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같이 봐야 되겠죠. 한 4월이나 5월 갔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생각보다 많다든가 이게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또 정책을 더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27일 날 금통위를 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주열 한은 총재 마지막 금통입니다. 아 그래요? 27일이? 네. 그리고 이제 새 한은 총재가 와서 이제 주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과연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이주열 총재가 올려주고 나가면 일단은 그 뒤에 들어오실 총재 입장에서는 부담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올리지 않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임 총재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올라야 되냐 마냐 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지금 또 나가는 또 총재가 또 금리를 또 덥석 올려놓고 갔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게 되면 떠나는 사람이 또 왜 올리느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박빙률 기자께서야 뭐 워낙 정통하신 기자시니까 진짜 궁금한 게 지금 하마평으로 오르내리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실물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책상 경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잉크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게요. 이게 참 아직은 하마평이라서. 하마평이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 통화정책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이 소비자 물가에 지금 내관이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 문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책실장이나 경제비서관들이 최저임금 옮겨놓고 부동산 정책 해놓고 온갖 집안을 다 들쑤셔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금리 정책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해외 밖의 요인에 미국 금리 올리는 건 앞으로 뻔한데 이 자금 유출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플랜 B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플랜 B가 안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한은 총재를 역대로 보면 다 학자 출신 아니면 한은 내부 출신이 대부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쪽 부분은 기획재정부 쪽에서 많이 경제당국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아무래도 좀 한은은 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은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뒤에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모습을 보였는데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되더라도 책임 있게 어떤 정책 기조, 그러니까 통화당국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분보다는 아마도 기획재정부의 보조를 맞추게 되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우리 사회 전부 다 적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은 총재, 한은의 역할을 놓고 보면 과거의 경제개발도상 당시에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가 사실은 한은 총재를 앞질러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러한
적폐라 그럴까요? 적폐가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정책을 해야지 왜 금리 정책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전에 저 최경환 장관이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척하면 척이다. 맙소사. 네, 그때 하는 정재랑 같이 식사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한은이 우리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다르죠.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이 돼 있고 예. 또 외국 같은 경우도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독립적으로 얘기하고 그럼요. FED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예. 그거에 비하면 우리 통화 정책의 최고 수장의 역할이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고 관할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정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한다는 건 비극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몸살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하느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예, 내일 평창 올림픽 개막됩니다. 기대도 해보면서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